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모걸 하우절 님이 쓰셨고요. 책 부제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부자는 왜 부자가 됐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은 돈의 심리학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종종 우리의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모든 장을 관통하는 공통의 테마도 있지만 각 장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그러면 각 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학 시절 LA에 있는 어느 고급 호텔에서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이야기다. 자주 오던 손님 중에 기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20대에 이미 와이파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특허를 낸 천재였다. 스타트업 기업을 여러 개 창업해서 팔았다는데 부와 명예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돈과 맺고 있는 관계가 사뭇 특이했다. 불안함과 어리석은 유치함이 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랄까? 그는 100달러짜리 지폐다발을 뭉치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여주었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주 보여주었다. 대놓고 큰 소리로 자신의 부를 떠벌렸으며 만취일 때가 많았고 돌발 행동도 잦았다. 그는 어느 날 호텔 직원 한 명에게 현금 수천 달러를 건네며 말했다. 요 아래 보석상에 가서 1000달러짜리 금화 몇 개만 사다 줘요. 1시간 뒤 이 경영자와 친구들은 금화를 손에 쥐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선착장에 모였다. 그리고 바다에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다. 물 수제비를 뜨듯이 동전을 던져 누가 더 멀리 보냈는지 다투면서 낄낄거렸다. 재미로 한 일이었다. 며칠 뒤 그가 호텔 식당에 있는 조명을 깼다. 매니저는 500달러짜리라며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500달러를 원해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묻더니 주머니에서 지폐다발을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다. 여기 5000달러요. 이제 썩 꺼지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날 모욕하지 말아요. 이런 기행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길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나는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천재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면 경제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도 몇 가지 행동 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행동 요령들은 지능검사 결과표의 숫자와는 무관하다. 위키디피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항목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렇게 시작한다. 도널드 제임스 리드는 미국의 독지가, 투자자, 자벽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로널드 리드는 버몬트주 시골에서 태어났다.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일 학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는 점이다. 사실 로널드 리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에 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별로 없었다. 자신들 못지않게 리드의 삶 역시 그리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JC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며 50세에 호라비가 되어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느 친구의 회상에 따르면 리드의 가장 큰 취미는 장작 패기였다고 한다. 2014년 리드는 92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 시골의 허름한 자벽부는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4년에 죽은 미국인은 281만 3,503명이다. 그 중에 세상을 뜰 당시 순 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4,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로널드 리드는 그중 한 명이었다. 유언장에는 의붓자식에게 200만 달러를 그리고 지역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 이상을 남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드를 알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별다른 비밀은 없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수십 년간 말이다. 그러는 동안 쥐꼬리만한 한 저축이 복리로 불어나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됐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자벽부가 독지가가 된 것이다. 1장.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끔 돈으로 미친 짓을 한다. 하지만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렇다. 사람들은 각각 세대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소득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다. 태어난 당시의 경제 상황도 다르고 인센티브가 다른 고용시장을 경험하며 누리는 행운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주 다른 교훈을 배운다.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을 갖고 있다. 내가 겪은 일은 간접적으로 아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돈의 원리에 대한 일련의 관점을 다치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관점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당신한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부유한 은행가의 자녀는 빈곤 속에 자란 사람의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생각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자란 사람은 안정적인 시절에 자란 사람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대공황기의 증권 중개인은 1990년대 말에 영광을 온몸으로 누린 기술 노동자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다. 30년 동안 경기 침체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는 호주인의 경험을 그 어떤 미국인도 이해하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의 목록은 끝이 없다. 돈에 관해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을 테고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나와는 다른 신념, 목표, 전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아마도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0.0000001%와 당신이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내용 80%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똑같이 똑똑한 사람도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투자 위험은 얼마나 감수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프레더릭 루이스 앨런은 1930년대 미국에 관한 책에서 대공황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라고 썼다. 그러나 경험은 다양하다. 25년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존 F 케네디는 대공황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대공황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제 가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였고 당시 재산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집도 더 크고
하인도 더 많고 여행도 더 많이 다녔죠. 유일하게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버지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정원사를 몇 명 더 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신 거죠. 저는 대공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책으로 관련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문제는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쟁점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세대의 가장 큰 경제 스토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책임질 수 있냐고 얘기했다. 여러모로 이 부분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유일한 경험은 JFK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전 세대가 가장 널리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정서적 경험으로 JFK의 경쟁자였던 허버트 험프리는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음을 열어도 공포와 불확실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제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공황기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책으로는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에게 남은 정서적 흉터는 나에게 없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왜 주식을 보유하고도 무사태평해 보이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 주식시장의 큰 하강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혹시 자녀들의 인생을 뒤흔들 실수라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낼 수는 없다. 역사를 공부하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고 결과를 느껴보기 전에는 내 행동이 바뀔 만큼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나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해 보았을 뿐이다. 투자가 마이클 매트닉은 이렇게 말했다.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교훈도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진실의 피해자일지 모른다. 2장.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외에 여러 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뉴욕 대학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자신의 성공 또는 타인의 성공을 판단할 때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있는 중등학교에 다녔는데 당시에 이런 학교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았다. 시애틀 외곽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컴퓨터가 생긴 과정도 놀랍다. 이 학교의 교사였던 빌 두걸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였으나 고등학교 수학 및 과학 선생님이 되었다. 빌 게이츠의 동창이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설립한 고 폴 앨런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선생님은 세상 경험 없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또한 선생님은 우리가 대학에 가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1968년 두걸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메인프레임 단말기에 연결된 텔레타이프 모델 30을 임차하기 위해 자선 바자 수익금 $3,000를 쓰게 해달라고 레이크사이드 어머니회에 요청했다. 빌 게이츠는 이 에피소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임차는 1965년에야 발명된 개념이다. 그는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분이었다.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원조차 빌 게이츠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첨단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이 컴퓨터에 흠뻑 빠져들었다. 빌 게이츠는 13세였던 1968년에 학교에서 폴 앨런을 만났다. 폴 앨런 역시 학교 컴퓨터에 매료되어 있었고 둘은 죽이 잘 맞았다.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서 컴퓨터는 일반 교과 과정은 아니었고 독립적인 스터디 프로그램이었다. 빌과 폴은 여가 시간에 이 컴퓨터를 마음껏 갖고 놀며 창의력을 폭발시켰다. 방과 후 늦은 밤 주말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은 금세 컴퓨터 전문가가 됐다. 폴 앨런의 회상에 따르면 그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놀던 어느 날 늦은 밤에 게이츠가 포춘 잡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포춘 500대 회사를 운영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폴 앨런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컴퓨터 회사를 갖게 될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가치는 현재 1조 달러가 넘는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유엔에 따르면 1968년 당시 전 세계에는 대략 3억 300만 명의 중등학교 연령의 인구가 있었다. 그중 미국에 살던 사람은 1,800만 명이고 여기에서 워싱턴주에 살던 사람은 27만 명이다. 또한 이 중에 시애틀 인근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이 조금 넘고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니던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였다. 3억 300만 명으로 시작해 300명으로 끝난다. 중등학교 연령 대인구 100만 명 중 한 명은 컴퓨터를 살 만한 현금과 선견지명을 갖춘 고등학교에 다닌 셈이다. 그리고 우연히도 빌 게이츠는 그 300명 중 한 명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도 숨길 생각이 없다. 만약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겁니다. 2005년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다. 빌 게이츠는 충격적일 만큼 똑똑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10대 때 이미 노련한 컴퓨터 회사의 경영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컴퓨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100만 명 중 한 명밖에 누리지 못한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빌 게이츠의 친구 켄트 에번스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켄트 역시 폴 앨런처럼 빌 게이츠와 똑같은 힘과 똑같은 강도로 형제지간 같은 사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덕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다. 하지만 레이크사이드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중등학교 컴퓨터 천재 일당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멤버가 있었다. 켄트 에번스와 빌 게이츠는 중학교 2학년 때 절친한 사이가 됐다. 빌 게이츠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켄트 에번스는 학급 최고의 학생이었다. 빌 게이츠는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빌 스프레드에서 두 사람이 전화로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회상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도 켄트의 전화번호를 알아요. 525-7851예요. 켄트 에번스 역시 빌 게이츠와 폴 앨런만큼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었다. 언젠가 수업 시간표 정리로 학교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학교 수백 명의 수업 시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리하는 일은 미로 풀기만큼 복잡했다. 학교 측은 이 과제를 여러모로 보나 어린아이에 불과한 빌과 켄트에게 맡겼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이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폴 앨런과 달리 켄트 에번스는 빌 게이츠의 사업가적 마인드와 끝없는 야망을 공유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한다. 켄트는 늘 변호사들이 쓰는 것 같은 커다란 서류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늘 5, 6년 후에 뭘 하고 있을지 그림을 그렸죠. CEO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군 장성이 되어야 하나? 외교관이 되어야 하나? 뭐가 됐든 빌과 켄트는 앞으로 둘이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켄트와의 우정을 추억하던 빌 게이츠는 이내 말소리가 작아진다. 우리는 계속 함께 일했을 거예요. 대학도 분명 같이 갔을 겁니다. 켄트 에번스는 빌 게이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켄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등반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는 매년 35명 내외의 사람들이 등반사고로 숨진다. 그리고 중등학교 때 산에서 숨질 확률은 대략 100만 분의 1 정도다. 빌 게이츠가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닌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행운이다. 켄트 에번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이루기로 한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리스크다. 똑같은 힘이 똑같은 강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두 가지는 워낙에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믿으려면 다른 한 가지도 같은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0% 우리의 행동이 100%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행운과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힘은 동일하다. 우리가 참여한 이 게임은 70억 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내가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행운도 리스크도 측정하기는 너무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빌 게이츠가 한 명 있을 때마다 똑같은 재주와 의지를 가졌으나 인생이라는 룰렛의 반대편에서 끝난 켄트 에번스가 한 명씩 있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를 제대로 존중한다면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사람들의 경제적 성공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3장.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일이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골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 이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결과와 함께 기대치가 상승한다면 아무 논리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분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느낌은 같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바람이 만족보다 야망을 더 빨리 키운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골대는 두 걸음 멀어진다. 그러다 나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걸 따라잡을 길은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밖에 없다.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이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신인 야구선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슨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부자다. 그런데 그가 뛰는 팀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마이크 트라우트가 있다고 해보자. 트라우트는 12년간 4억 3천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트라우트와 비교를 하는 순간 이 신인 선수는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마이크 트라우트 입장을 생각해보자. 1년에 약 3,600만 달러는 말도 안 되는 큰돈이다. 하지만 2018년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간 최소 3억 4천만 달러는 벌어야 한다. 트라우트 같은 사람은 그런 이들과 자신의 소득을 비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연간 3억 4천만 달러를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순위 5위 안에 든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들은 2018년에 최소 7억 7천만 달러를 벌었기 때문이다. 최고 순위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의식할 것이다. 버핏의 개인 재산은 2018년에 35억 달러가 늘었다. 그리고 버핏 같은 사람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바라볼지도 모른다. 2018년에만 240억 달러가 늘어난 베조스의 순 자산 전체는 부자 신인 선수가
1년 내내 번 돈보다 분당 더 큰 액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주변 사람들보다 적더라도 말이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매년 연례 행사처럼 라스베거스를 방문한다. 한 번은 친구가 딜러에게 물었다. 그쪽은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어느 카지노에서 하세요? 딜러는 돌처럼 차가운 얼굴로 심각하게 대답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겁니다. 타인의 부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임도 이와 똑같다.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충분하다는 개념이 보수적으로 보일지는 모른다. 마치 기회와 잠재력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했다가는, 즉, 더 많은 것을 향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계속 느꼈다가는 후회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플 때까지 먹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맛있는 식사보다도 구토할 때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논리를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입하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 물론 이것은 직장에서 번아웃 상태가 되거나 위험한 투자 배분을 계속해 나가는 것처럼 사회적 범죄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세상 반대편에는 라자나 구타나 버니 매도프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도둑질에 의존하는 이유는 결과에 관계없이 단돈 1달러라도 손을 뻗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뭐가 되었든 잠재적 1달러를 거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4장.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종 한 분야의 교훈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도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수십억 년 빙하기 역사를 보라. 빙하기는 돈을 키우는 방법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지구에 대한 우리의 과학 지식은 생각만큼 오래되지 않았다. 세상 원리를 이해하려면 종종 그 표면 아래로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는 아주 최근에서야 가능해졌다. 뉴턴이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지구에 대해 그저 기초적인 사항의 일부를 이해했을 뿐이다. 19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지구가 과거에 여러 번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달리 주장하기에는 지구 곳곳에 얼음 세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장소를 불문하고 반들반들해진 거대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안반이 얇은 층만 남도록 긁혀나가 있었다. 한 번이 아니라 5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했다. 지구를 얼리고 녹이고 얼리고 다시 한번 녹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은 어마어마하다. 대체 무엇이 이런 사이클을 유발했을까? 뭐가 되었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임에 틀림없었고 실제로 그랬다. 다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빙하기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이 있었다. 산맥이 위로 치솟으면서 지구의 바람이 심하게 바뀌어 기후가 변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얼음이 자연적인 상태이고 종종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아이디어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나같이 거창한 얘기였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빙하기의 사이클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산맥의 성장이나 거대한 화산 등이 한 번의 빙하기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빙하기가 5번이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1900년대 초 세르비아의 과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는
다른 행성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지금 우리가 아는 빙하기 이론을 생각해냈다. 태양과 달의 중력이 지구의 움직임에 살짝 영향을 주어 지구가 태양 쪽으로 약간 기울도록 만든다고 말이다. 이 사이클 중 어느 기간에 북반구와 남반구는 각각 평소보다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은 태양 복사열을 받게 된다. 여기서부터 재미난 일이 펼쳐진다. 밀란코비치의 이론은 처음에는 기울어진 북반구 또는 남반구 때문에 지구를 얼음으로 뒤덮을 만큼 차가운 맹렬한 겨울이 생긴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상학자 블라디미르 코페는 밀란코비치의 작업을 더 깊이 파고들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범인은 추운 겨울이 아니라 약간 서늘한 여름이었다. 문제는 여름이 충분히 덥지 않아 지난 겨울에 온 눈을 녹이지 못하면서 시작된다. 남은 얼음층은 이듬해 눈이 축적되기 쉽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여름에도 눈이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커진다. 이는 다시 그 다음 겨울에 더 많은 눈이 축적되게 만든다. 눈이 많으면 태양광선을 더 많이 반사시키고 그러면 냉각 효과는 더 심해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눈을 내리게 하는 식이다. 수백 년이 지나면 계절마다 쌓인 눈이 대륙 빙하가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똑같은 일이 반대 방향으로도 일어난다. 궤도가 기울어지면 더 많은 햇빛을 받아들여 겨울에 쌓인 눈을 더 많이 녹이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반사시키는 빛의 양이 줄어들고 이는 기온을 높이고 이듬해 더 많은 눈이 오지 못하게 막는 식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가 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비교적 작은 조건의 변화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늘한 어느 여름에 녹지 않은 얼음층은 지구 전체가 몇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이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빙하학자 그엔 슐츠는 이렇게 말했다. 얼음층을 유발하는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그 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빙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은 것이 불어나면 그러니까 작은 성장이 미래 성장의 동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출발점이 거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비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너무나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고 어디서 성장이 만들어지고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게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IBM이 3.5MB 하드 드라이브를 만든 것이 1950년대다. 1960년대까지는 모든 게 기껏해야 수십 메가바이트의 속도로 움직였다. 1970년대가 되자 IBM의 윈체스터 드라이브에는 70메가바이트가 들어갔다. 이후 드라이브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고 저장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990년대 초반 PC들은 흔히 200메가바이트에서 500메가바이트가 들어갔다. 그러다가 쾅! 모든 게 폭발한다. 1999년 애플의 아이맥에는 6GB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갔다. 2003년 파워맥에는 120기가가 들어갔다. 2006년 신형 아이맥에는 250기가가 들어갔다. 2011년 최초의 4TB 하드 드라이브가 나왔다. 2017년 60TB 하드 드라이브가 나왔다. 2019년 100TB 하드 드라이브가 나왔다. 이상을 정리하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296메가바이트가 늘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는 1억 메가바이트가 늘었다. 만약 1950년대 기술 낙관론자였다면 앞으로 저장 용량이 1000배는 더 커질 거라고 예측했을지 모른다. 좀 무리를 했다면 1만 배를 예상했을 수도 있다. 내가 죽기 전에 3천만 배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복리의 속성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복리의 힘을 간과하게 만든다.
2004년에 빌 게이츠는 누가 1기가씩이나 되는 저장 용량이 필요하겠냐면서 새롭게 단장한 지메일을 비난했다. 각각 스티븐 레비는 다음과 같이 썼다. 빌 게이츠는 첨단 기술에 도통한 사람이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스토리지를 아껴 써야 할 상품이라는 구식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었다. 모든 게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는 늘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복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 우리가 복리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다. 잠시 멈춰서서 복리의 잠재력에 관해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버핏의 성공 요인을 해부한 2000권의 책 중에는 이 남자는 75년간이나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라는 제목의 제목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성공 대부분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다. 다만 이런 수학적 사실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경기순환이나 주식거래 전략, 부문 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달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이다. 주식 거래를 했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어쩌다가 투자했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복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다. 정반대의 경우, 즉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비극을 낳는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 4장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읽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20장까지 꼭 읽어보셨으면 아마 많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